트럼프 행정부 2기가 꺼내든 새로운 국방 전략서, 이른바 돌로주의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멀로주의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인 돈을 결합한 이 전략은 미국의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하며 동맹국의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데요. 과연 일본과 한국은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미국의 새 국방 전략 NDS는 동맹국들에게 GDP 대비 5%라는 파격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현재 2% 수준도 버겁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압박은 유례없이 구체적이고 강렬한데요. 엘브리지 콜빗 차관의 방안과 방일은 단순한 설명회가 아닌 강력한 이행 촉구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일단 5%라는 숫자를 직접 듣지 못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재정 악화와 국민 생활의 타격을 우려하며 5%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돌로주의는 동맹의 기여 없이는 안보 우산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국방전략서는 북한을 본토에 대한 현존하는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정작 비핵화 막표는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으로 가려는 트럼프 특유의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해구산이 흔들리자 동북아에는 거대한 안보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헨리 키신저 박사가 예언했던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이제는 허황된 소설이 아닌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보호가 약해진 자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채우겠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권 내부에서도 금기시되던 핵무장론이 고위 관계자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핵 3원칙이라는 평화헌법의 상징이 미국의 비용 압박과 중국의 군사 팽창이라는 양면 공격 앞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인데요. 일본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이러한 변화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에 대해 아시아의 재앙이라며 거칠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도 실리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는데요. 동북아는 지금 거대한 핵도미노의 입구에 서 있는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본토 방어형 미사일 체계인 골든돔 프로젝트에 집중하며 해외 주둔 비용을 줄이려 하는데요. 전작권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결국 한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고 더 많은 비용을 내라는 미국의 무언의 압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서반구를 미국의 성벽으로 삼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은 동맹국들이 돈과 병력으로 직접 해결하라는 것이죠. 대만 해협의 평화유지 비용마저 한국과 일본에 분담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이번 전략서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각자 도생이 아닌 새로운 안보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역사 갈등에 매몰되어 있기에는 미국의 청구서와 북중의 위협이 너무나도 현실적이기 때문인데요. 첨단 기술과 우주, AI 분야에서의 한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시점입니다. 특히 북핵시설 추적이나 잠수함 견제 같은 첨단 방위 영역에서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2+2 외교 국방장관 회의 신설 등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키신저의 예언이 현실이 되는 암울한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선 중국의 태도 변화도 필수적입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일방적인 인내만 강요한다면 결국 동북아 전체가 핵무장 경쟁이라는 통제 불가능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은 돌로주의를 통해 동맹국의 GDP 5%라는 전례 없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가 본토 방어로 이동하면서 북한 비핵화 목표가 흐려지고 해구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본 내에서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이는 동북아 전체의 핵경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미국은 전작권 이양 등을 통해 한국의 안보 책임을 확대하려 하며 이는 우리에게 더 큰 비용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기존의 플랜 A를 유지하면서도 한일 협력과 자체 방위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플랜 B를 동시에 가동해야 합니다. 단순한 비용 분담을 넘어 변화하는 미국의 전략판 위에서 우리의 생존권을 지킬 정교한 외교 방정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거대한 안보의 전환기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미국의 계산서와 주변국의 위협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최선의 답안지는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이 마시는 콜라와 카페라떼 개경이 갑자기 껑충 뜰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담배처럼 설탕에도 세금을 매기자며 설탕세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는데요. 이 돈을 모아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히면서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설탕세란 비만과 당뇨의 주범인 첨가당이 들어간 음료에 건강 증진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은 SNS를 통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돈을 공공의료에 재투자하자는 의견을 던졌는데요.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이번엔 단맛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미 당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경고등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3명 중 1명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을 훌쩍 넘는 당을 매일 섭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학생의 경우 첨가당 초과 섭취 비율이 무려 38%에 달해 건강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재 식품 영양 표시에는 천연당과 첨가당이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 섭취량을 계산하기 불가능한데요. 모르고 먹는 설탕이 나도 모르게 내 혈관과 지갑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설탕세를 도입한 나라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전 세계 120여 개국이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데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이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은 2018년부터 콜라 같은 청량음료에 설탕세를 매겨 톡톡한 재미를 봤습니다. 영국의 정책은 아주 강력해서 기업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음료의 레시피를 아예 바꿔버릴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의 65%가 과세 기준 이하로 당을 낮추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덕분에 영국 아이들의 비만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이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카페라떼와 밀크쉐이크까지 세금을 매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유가 들어간 음료는 칼슘 때문에 그동안 봐줬지만 당 함량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건강을 위해 커피 한 잔에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영국 보건장관은 정부가 아이들이 건강을 잃어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겠다며 아주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028년부터는 100ml당 설탕 4.5g만 넘어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과연 이런 매운맛 정책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통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이미 작년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설탕세 입법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설탕세가 단순히 세금을 걷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세라고 주장합니다. 당장 돈은 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신의 한 수가 될 거란 논리죠.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역시 물가 상승인데 안 그래도 비싼 식료품 가격이 설탕세 때문에 더 오를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이제 콜라 한 잔도 맘 편히 못 마시냐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요. 식품업계도 강력하게 반발하며 설탕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설탕 대신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 즉 제로 슈거 성분의 안전성이 아직 100%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데요. 설탕 피하려다 더 위험한 화학물질을 섭취하게 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1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다가 서민들의 기호품에 세금을 매긴다는 비판에 밀려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징발적 과세라는 프레임에 갇혀 논의가 중단됐지만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공공의료 재투자라는 명분을 들고 나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돈 냄새를 맡은 투자자들은 벌써 식음료 주식과 의료 관련 테마주를 훑어보느라 분주합니다. 설탕세가 도입되면 당 함량이 낮은 건강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시장의 판도가 달콤함에서 건강함으로 급격히 재편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안은 단순히 설탕을 줄이자는 차원을 넘어 지방 소멸을 막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설탕세로 거친 돈을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집중 투자해 지방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보관인데요. 건강도 챙기고 지역 균형 발전도 잡겠다는 일석이조의 전략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명분은 좋지만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니까요. 과연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당을 낮출지 아니면 가격을 올려 소비자에게 떠넘길지가 핵심 관건입니다. 영국의 사례처럼 기업들이 레시피를 바꾸도록 유도하려면 아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세금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당을 낮춘 제품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당근과 채찍 전략이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정부가 어떤 세부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편의점 매대에는 수많은 고당도 음료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신 음료 한 캔에 든 설탕이 내일은 국가 재정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단맛에 길들여진 우리 식습관이 거대한 정책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설탕세 논란은 결국 개인의 선택과 국가의 개입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내 건강 내가 챙길 테니 참견 말라는 의견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뺑뺑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대통령이 쏘아올린 설탕세공은 이제 사회적 논의라는 경기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국민 건강 그리고 지역 의료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세금 논란에 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여러분의 해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만약 설탕세 도입으로 콜라 한 캔 가격이 500원 오른다면 기꺼이 건강을 위해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신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개월마다 지능이 2배로 뛰는 AI 광속시대. 대한민국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전 공무원 AI 활용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혁신의 커튼 뒤에선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술은 인력을 줄이라고 말하는데 정부는 도리어 역대급 인력 증원을 예고하며 비대한 굴뚝정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네시스 미션과 중국의 슈퍼컴퓨터 총동원령은 이제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닌 국가 존망이 걸린 전시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AI 대부 제프리 힌턴의 경고처럼 이제 지능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시대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공공조직의 슬림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미 현장에선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63%가 AI를 쓰기 시작하자 서류 작성과 자료 조사 시간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는데요. 사람이 매달려야 했던 반복 업무를 알고리즘이 낚아채면서 행정의 효율성은 이미 실험 단계를 넘어 실무의 영역에 안착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그리는 2026년의 풍경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AI 정부 24는 복잡한 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어로 대화하며 민원을 해결해줍니다. 여권 잃어버렸어 한마디에 재발급 절차부터 긴급 발급 안내까지 AI 비서가 국민의 손을 잡고 복잡한 관공서 복도를 대신 뛰어다니는 셈입니다. 창업 한번 하려고 국외기관을 떠돌며 8번이나 서류를 내던 발품 행정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AI 통합 민원 플랫폼이 최적의 로드맵을 설계해 원스톱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인데요. 기술이 행정의 혈관을 뚫어주니 국민은 더 이상 칸막이 행정의 벽에 가로막힐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신청하지 않아도 AI가 혜택을 배달합니다. 소상공인이나 금융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를 7,500여 종의 데이터 속에서 선제적으로 찾아 알려주는데요. 조건만 충족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신청까지 마치는 자동행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지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체계가 완성되면서 온 오프라인의 경계도 허물어집니다. 주민등록증부터 장애인 등록증까지 스마트폰 하나에 담겨 이제 지갑 없는 사회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대한민국은 AI 강국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민간 기업들은 AI 도입을 비용 절감과 인력 재배치의 기회로 삼는 반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을 40%나 늘려 28,000명을 뽑고 규제부처 인력을 1만 명 단위로 확충하겠다는 포퓰리즘적 계획을 내놓은 것입니다.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퇴직 후 연금까지 평생 최소 40억 원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이번 증원 계획에만 수십조 원의 미래세대 혈세가 저당 잡힌 셈인데요. 기술로 효율을 높였으면 조직을 줄이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 정부는 AI라는 엔진을 달고도 짐수레의 무게만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세청은 AI로 고액 탈세자를 몇 분 만에 잡아내며 인력 증원 없이도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행정의 99%를 디지털화한 에스토니아는 AI 공무원을 통해 조직을 혁명적으로 슬림화했는데요. 주요 선진국들이 행정 다이어트에 열을 올릴 때 우리만 비대해진 철밥통을 키우고 있는 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규제부처의 비대화입니다. 단속 인력이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더 많은 규제와 감시가 만들어집니다. AI가 전기를 먹고 자라는데 에너지 정책은 오락가락하고 노동시장은 경직되어 기업들이 AI 도입을 주저하는 사이 정부는 규제의 덩치만 키우며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이 나라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진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과도한 공무원 비중은 국가 재정을 파탄내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데요. 21세기 AI 시대에 1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상으로 무장한 관료들은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첫째,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행정 조직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신호탄입니다.
둘째, 기술 혁신의 성과는 공무원 밥거리 지키기가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예산 절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셋째, 인력 증원이 규제를 낳고 그 규제가 다시 인력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지금 끊어내야 합니다. 넷째,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천문학적인 부채를 짊어진 비대한 정부가 아니라 작고 강한 지능형 국가 시스템입니다. AI 혁명은 대한민국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철밥통을 꼭 쥐고 버티는 공직사회의 저항을 걷어내지 못한다면 이 기회는 독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낡은 규제와 관성적인 증원 정책은 AI 시대에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구시대의 잔재입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물결 위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덩치만 키우다 침몰하는 거함이 될 것인지, 슬림한 체격으로 파도를 타는 쾌속장이 될 것인진 오늘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지도 곳곳이 거대한 덩어리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 그리고 대전과 충남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통합특별시를 선포하며 속도전에 내섰는데요. 지금 지방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핵심을 서울공화국에 맞설 생존 전략입니다. 정부는 전국을 5개의 메가시티로 묶어 수도권 집중을 막겠다는 구상인데요. 여기에 4년간 20조 원이라는 파격적인 현금 지원과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약속하자 지자체들이 사활을 걸고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왜 통합을 서두를까요? 시장, 지사 자리는 하나로 줄지만 대신 서울시장급의 막강한 권한과 4명의 차관급 부단체장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에겐 더 큰 판에서 대권주자급 위상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이미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전남 광주 특별시 명칭에 합의하며 속도전에 성공에 섰습니다. 호남권은 단체장과 의원들이 같은 당이라 의사결정이 정광석화처럼 빨랐습니다. 이철호 경북지사 역시 지금 안 하면 알짜 사업은 다 호남에 뺏긴다며 대구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신공항 건설 같은 국책 사업을 밀어붙이려면 선거 전 통합을 마무리지어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치적 계산이 끝난 것이죠.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간 슈퍼 권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는 20조 원은 일시적일 뿐이라며 중앙정부의 핵심 권한을 통째로 넘기라는 건데요. 특별법에 담긴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없이도 국립의대와 종합병원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교육부 동의 없이 과학고나 외국어고 같은 특목고 설립도 마음대로죠. 심지어 지자체가 직접 은행을 만들거나 카지노를 2곳 넘게 허가할 권한까지 담겼습니다. 중앙정부의 허락 없이 의대를 세우고 카지노를 연다. 이건 사실상 소고가의 왕과 다름없는 권한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서부리 특례가 오히려 독이 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이 물을 부작용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2010년 통합한 창원시의 사례를 보시죠. 당시 인구 100만의 거대 도시로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은 인구 100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름만 합쳤지 지역 간 갈등과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물리적 결합의 한계였습니다. 이번에도 명칭 하나 정하는데 수백 년 자존심 대결이 벌어지고 청사 위치를 두고 우리 지역이 흡수되는 거냐는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현장 공무원들도 불안합니다.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내 자리가 사라지거나 먼 곳으로 발령나진 않을까 전전긍긍입니다. 가장 걱정은 선거용 졸속 추진입니다.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단체장들이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밀어붙이다 보니 우리가 왜 합쳐야 하느냐는 시민들의 근본적인 물음에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지노나 의대 설립권 같은 사탕발림식의 특례는 국가 전체의 균형을 깨트릴 위험도 있습니다. 일단 표부터 얻고 보자는 포퓰리즘 경쟁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되려면 한시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자체가 스스로 세금을 걷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영구적인 재정분권이 핵심입니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치 입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통합시장은 그저 덩치 큰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강원, 전북, 제주 같은 기존 특별자치도들은 이번 열풍에서 소외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정 권역에만 혜택이 쏠리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불균형에 빠지게 됩니다. 지방끼리의 제살깎기 경쟁이 수도권 집중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메가시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속도전보다는 내실이 중요합니다.
창원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행정구역만 합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과 지역산업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긴 호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 파도가 지방을 살리는 구명보트가 될지 갈등만 남기는 하일이 될지는 이제부터의 논의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은 커지고 책임은 무거워질 특별시들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미국 전역이 이민 전쟁으로 불붙었습니다. 영장도 없이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오더니 급기야 2살배기 아기까지 구금시설로 끌고 가는 초강수 단속이 시작된 건데요. 사실상 보이는 대로 잡겠다는 트럼프식 무차별 추방작전에 미국 전역이 거대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체포 장면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하원하던 5살 소년 리암이 파란 토끼 모자를 쓴 채 공포에 떨며 ICE 요원들에게 붙잡힌 건데요. 이 아이는 단속 요원들이 집안에 있는 엄마를 유인에 끌어내기 위한 미끼로 이용되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살배기 여아 클로이는 아빠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다가 영장도 없는 요원들에 의해 차량 유리창이 깨진 채 끌려갔는데요. 법원이 즉각 석방을 명령했지만 ICE는 이를 비웃듯 아이를 곧바로 텍사스행 비행기에 태워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뉴욕, LA, 시카고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봉쇄 시위가 터져나왔습니다. 일하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쇼핑도 하지 말자는 구호 아래 시민들이 경제활동을 멈추고 거리를 메웠는데요. 일부 학교들은 학생들이 대거 결석하자 아예 수업을 취소하며 시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망쳐놓은 도시의 폭동에 요청 없이는 개입하지 않겠다면서도 연방 재선에 손을 대면 극도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요.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말은 하루 만에 뒤집혔고 단속 권한은 오히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실제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내부 지침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ICE 국장 대행은 도주 우려라는 개념을 극단적으로 넓혀서 요원들이 현장에서 지금 안 잡으면 놓칠 것 같다고 판단만 하면 영장 없이 즉시 체포할 수 있게 허용했는데요. 사실상 영장주의라는 법적 원칙이 무너진 셈입니다. 이제는 특정 대상을 쫓는 타깃 단속이 아니라 거리나 작업장에서 무작위로 잡아들이는 그물망 단속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전직 ICE 고위 관계자들조차 이건 요원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준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감독자의 승인도 필요 없는 체포가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 맨해튼의 번화가인 커넬가에서도 이런 무차별 단속의 공포가 현실이 됐습니다. 평화롭던 거리에서 갑자기 요원들이 들이닥쳐 사람들을 땅바닥에 맺히고 수갑을 채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합법 체류자까지 5인 체포되어 무릎을 꿇리는 굴욕적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짐승처럼 끌고 갔다 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단속 차량을 직접 추격하며 체포를 막으려는 시민들과 요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는데요. 적법한 절차는 온데간데 없고 공포만 남은 현장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의 순환은 통계로도 증명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무려 60만 명 이상이 강제 추방되었고 190만 명은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발적 추방 형식을 빌려 미국을 떠났는데요. 현재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사람만 6만 5천 명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격해지자 정치권도 전면전 양상입니다. 뉴욕시장 후보들은 당선되면 연방정부와의 협력을 끊고 트럼프의 이민정책에 매순간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지방정부가 연방기구인 ICE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ICE는 도대체 어떤 조직이었길래 이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걸까요?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를 위해 설립된 이 기구는 원래 이민법 집행이 주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복귀 이후 예산과 인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사실상 거대 추방미개가 되었습니다. 원래 ICE 요원은 미국 시민을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서류 미비자로 오해받아 강제로 억류된 미국 시민권자 사례만 수백 건이나 되는데요. 일단 잡고 보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가 애꿎은 폐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요원들의 무력 사용 기준도 논란의 중심입니다.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여성이 요원의 총에 맞아 숨을 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국은 위협을 느꼈다는 이유로 정당화하지만 시민들은 과잉 진압이라며 분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요원들이 복면을 쓰고 작전을 수행하는 점도 비판을 받습니다. 누가 누구를 잡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익명의 권권력이 이민자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건데요. 국토안보부는 요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투명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이제는 국경 순찰대까지 도심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만 최대 2,000명의 연방 요원이 배치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요. 군대식 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병력 투입에 평범한 마을들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여론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의 미국인이 어느 정도의 추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53%의 국민들은 지금 트럼프 정부의 방식이 지나치게 과하다며 우려 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미끼로 쓰거나 가족을 생이별하게 만드는 비인도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옵니다.
법원이 석방을 명령해도 무시하고 비행기에 태워보내는 ICE의 독주는 이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인권과 법치,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가치가 미국 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치안 강화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붕괴인 이 잔혹한 단속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는 비판 속에서도 트럼프의 불도저 추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런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인권을 더 버린 위험한 폭주라고 보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치동에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로변에 캠핑카가 등장한 것인데요. 낭만적인 여행지가 아니라 학원 수업 사이 1시간의 쪽잠을 위해 마련된 도로 위 수용소입니다. 수백만 원의 월세를 감당할 바엔 차라리 불법 주차 과태료를 내며 아이를 가둬두겠다는 발상은 이미 교육의 영역을 벗어났습니다. 이 캠핑카는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미쳐버린 부동산 권력이 만든 괴물입니다. 학원가 인근 84제곱미터 아파트가 30억 원을 넘나드는 현실에서 부유층조차 가성비를 따지며 도로 위로 밀려난 셈인데요. 아이의 휴식마저 평당 가격으로 환산되는 이 동네에서 교육은 이제 지식의 습득이 아닌 자본의 생존 투쟁이 되었습니다. 공간을 확보한 부모들이 다음으로 손을 댄 것은 아이의 신체입니다.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소문에 강남 3구의 ADHD 치료제 처방은 서울 내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아이에게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을 먹여서라도 억지로 학습기계로 튜닝하려는 시도는 이미 의학적 치료의 선을 넘었습니다. 이 기괴한 튜닝은 갈수록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이름으로 영유아의 뇌를 레벨 테스트라는 시험대에 올리는데요. 아이가 젖살도 빠지기 전에 성적이라는 낙인을 찍고 유명 학원 입학을 위해 또 다른 학원을 다니는 이 굴레는 사실상 국가적 규모의 아동 학대와 다름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방교 반장 선거마저 사교육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시간당 15만 원짜리 스피치 학원에서 공약과 제스처를 배운 아이들은 교실에서 정치를 연기하는데요. 어른들의 탐욕이 만든 스펙 쌓기는 아이들에게 순수한 우정 대신 돈으로 산 리더십을 먼저 가르치고 있는 꼴입니다. 지난 10년간 아이들은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30조 원에 육박하며 60%나 폭증했습니다. 시장은 영리하게도 불안을 팔아치우며 초등학생 사교육 시장을 집어삼켰는데요. 고등학교 가서 시작하면 이미 늦는다는 공포 마케팅은 학부모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아이들의 유년기를 통째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11살의 나이에 이번 생은 망했다는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공부 상처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만든 시스템이 아이들의 감정 조절력을 파괴한 결과인데요. 잇몸이 녹아내릴 정도의 스트레스를 견디며 쌓아 올린 성적표가 과연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고물가 시계의 서민들은 생계를 위해 학원을 줄이지만 교육특구의 캠핑카와 약물 처방은 멈추지 않습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부모의 자산과 정보력으로 찍어 누르는 계급 굳히기 수단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이제 평범한 노력은 대치동의 캠핑카 앞에서 무기력해집니다. 삼성가조차 아들의 고교 졸업과 동시에 대치동을 떠나는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가조차 자녀 교육을 위해 이 지독한 교육 개토에 머물러야 했다는 사실은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강고하고 폐쇄적인지를 증명하는데요. 대치동은 이제 하나의 동네가 아니라 탈출해야 할 감옥이 되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기 무섭게 특정 지역의 전세가가 수억 원씩 뛰는 현상은 대한민국 부동산이 교육에 얼마나 기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집값과 성적이 정비례하는 이 잔인한 공식 아래서 아이들은 집값을 올리는 부속품으로 전락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아닌 부동산 가치의 유지가 된 것일까요? 과연 이 레이스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캠핑카 안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며 약기운으로 버티는 아이가 명문대에 입학한다고 해서 행복이 완성될까요? 우리는 지금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한 세대의 정신적 토양을 황폐화하는 거대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뇌과학을 말합니다. 성취 역량은 지능이 아니라 감정 조절력에 달려 있다고요. 하지만 지금의 사교육 시스템은 아이들의 감정을 가장 먼저 공략합니다. 불안과 시치심을 동력으로 달리는 차는 머지않아 엔진이 터지기 마련인데요. 공부 상처가 깊어진 아이들은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멈춰서게 됩니다.
정부는 학원법을 개정해 영유아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겠다고 하지만 불안을 먹고 자라는 시장은 언제나 법망보다 빠릅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아이를 소유물이나 투자 상품으로 보는 부모들의 시선을 바꾸는 일인데요. 하지만 30조 원의 거대 카르텔 앞에서 이런 조언은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캠핑카 쉼터와 약물, 그리고 반장선거 학원까지 이 모든 기형적 현상은 대한민국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하는 집단적 광기의 증거들입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부모들이 오히려 아이를 사지로 몰아넣는 매니저가 되어버린 현실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파산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입니까? 아니면 정해진 답을 가장 빨리 찍어내는 기계입니까? 2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우리가 얻은 것은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최고 수준의 청소년 자살률이라는 참혹한 성적표입니다. 대치동의 캠핑카는 오늘도 길 위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꿈꾸는 것은 미래의 성공일까요?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일상에서의 탈출일까요? 오늘의 리포트가 우리 모두에게 대한민국 교육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허상을 직시하는 뼈아픈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을 등쳐먹은 사기꾼은 발뻗고 자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의 고소장을 읽어줘야 할 엘리트 수사관들이 죄다 정치특검 파견 가서 자리가 비었거든요. 내 사건은 멈췄는데 범죄자만 웃는 나라. 5년 새 3배나 급증한 미제 사건의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통계는 숫자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 결론을 못 낸 사기 피의자만 3만 4천 명, 6개월 넘게 방치된 장기 미제는 무려 5배나 폭증했습니다. 사기뿐 아니라 폭력과 성폭력 사건까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언제 보복하러 올지 모르는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많던 수사관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답은 정치적 블랙홀이라 불리는 특별검사팀에 있습니다. 대형 정치 이슈가 터질 때마다 전국 검찰청의 에이스들이 특검으로 차출되는데요. 큰 도둑 잡겠다고 동네 파출소 문을 죄다 닫아버린 꼴이라 정작 민생 사건은 캐비넷 속에서 먼지만 쌓여갑니다. 이번에 출범한 2차 종합특검만 해도 인력이 무려 250명이 넘는 역대급 규모인데요. 6월 지방선거 내내 엘리트 수사관들이 이 정치 싸움에 매달리는 동안 일반 시민들이 접수한 고소 고발장은 철저히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특검이라는 화려한 뉴스 뒤에서 서민들의 정의는 조용히 말라 죽고 있는 셈입니다. 제도적인 핑퐁 게임도 문제입니다. 경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면서 경찰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절차가 대폭 늘어났는데요. 문제는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받아도 업무 과부하 때문에 제때 처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탁구공처럼 오가며 시간만 흐릅니다. 실제로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 4건 중 1건은 3개월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경찰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검찰은 수사 지휘권이 없어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피해자만 속이 타들어가는데요. 수사가 늦어질수록 범죄자는 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스템 대란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데 정작 15년간 써온 전자사법 시스템 킥스의 개편 작업은 시작도 못했거든요. 조직만 바꾸고 전산망이 끊기면 수사관들이 서류를 일일이 수기로 써서 날라야 할 판입니다. 만약 시스템 연동이 안 된 채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의자 정보를 제때 공유 못해 구속 기회를 놓치거나 출국 금지 조치조차 늦어지는 아날로그식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강국이라면서 사법행정은 20년 전으로 퇴보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런 수사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체육관에서 사지가 마비된 초등학생 사건의 경우 경찰의 부실 수사와 지연 때문에 책임자 처벌까지 무려 2년 넘게 걸렸는데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서야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을 정도로 현장의 수사 역량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살인사건조차 단순 변사로 처리될 뻔한 아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9개월이나 묵살하는 동안 진범은 유유히 거리를 활보했는데요. 만약 지금 추진되는 대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진다면 이런 억울한 죽음의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젊은 층을 파고드는 마약 범죄는 이미 통제 불능 수준입니다. 미제 마약 피의자가 1년 사이 1,000명이나 늘어나며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했는데요. 수사기관이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는 사이 마약 사범 10명 중 1명은 법망을 비웃으며 우리 사회의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전문가 79명을 현장에 급파해 장기 미제 사건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뒤엉킨 수사 절차와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지배작인데요. 근본적인 처방 없는 대책은 현장의 피로감만 더할 뿐입니다.
결국 지금의 사법 마비 사태는 국민의 안전보다 정치적 명분을 앞세운 결과입니다. 특검은 정쟁의 수단이 되었고 수사 시스템은 실험 대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화려한 개혁 구호도 주권자에게는 공허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수사 지연은 곧 범죄자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절망을 의미합니다. 사기꾼이 훔친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폭력 가해자가 보복을 예고하는 동안 국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15만 명에 달하는 미제 사건 피의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은 명백한 치안의 직무유기입니다. 진정한 사법정의는 거창한 권력 나누기가 아니라 억울한 국민의 눈물을 신속하게 닦아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검 뉴스가 포털을 도배하는 동안 소외된 민생 사건들에 다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해야 하는데요. 수사 현장의 정상화 없이는 국민의 일상도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치안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제는 정치가 아닌 상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정의의 시계추를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말아야 하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온전히 보호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솟던 국제유가가 하루아침에 5% 넘게 폭락하며 배럴당 60달러 선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전쟁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던 미국과 이란이 갑자기 책상 앞에 앉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기름값과 주식시장의 운명이 이 한판 승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장기전은 싫으니 신속하고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빅플랜이 책상 위에 올라왔던 겁니다. 미 해군의 전함들이 이미 이란 앞바다에 집결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언제든 버튼만 누르면 이란 정권의 상징적인 장소들이 타격권에 들어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는데요. 전 세계 투자자들은 제3차 대전이라도 터질까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실제로 유가는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지난달에만 15% 가까이 폭등하며 2022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우리 주식 계좌는 파란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다들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에게 합의에 이르길 기대한다며 툭 한마디를 던진 건데요. 총구를 겨누던 손으로 갑자기 악수를 청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겁니다. 이란도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를 위해 구체적인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억압적인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나갈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란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전쟁 공포가 가득했던 시정에 평화라는 단어가 번지기 시작하자 유가는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략은 단순한 평화주의가 아닙니다. 빨리 확실하게 끝내라는 주문은 협상 테이블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이란이 협상에 미온적이면 언제든 공격 수위를 높일 수 있는 조건부 대화인 셈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명확합니다.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시위대 탄압을 멈추는 것인데요. 이걸 받아내기 위해 한 손에는 미사일을, 한 손에는 협상 카드를 든 채 이란의 목을 조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문제는 이란 내부의 불확실성입니다. 만약 미국의 공격이나 압박으로 현재의 최고 지도자가 물러나더라도 그 뒤를 이을 혁명수비대가 더 강경한 반미노선을 걸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빠르고 값싸게 결정적인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고 경고합니다. 이란도 바보가 아니기에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자칫하면 중동 전세가 거대한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겉으로는 대화를 말하면서도 군사훈련은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중국과 함께하는 합동 해군 훈련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화는 하되 기는 죽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시장은 이런 미묘한 줄타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5% 넘게 빠진 건 전쟁 리스크가 줄었다는 안도감 때문인데요. 유가가 안정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고 금리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거대한 심리전입니다. 트럼프는 이란 정권을 전복시킬 정도의 압박을 가하며 최선의 합의를 끌어내려 하고 이란은 제재 해제라는 실리를 챙기기 위해 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가의 변동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협상이 결렬되어 다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유가는 언제든 배럴당 80달러, 90달러를 향해 다시 솟구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협상은 시간 싸움입니다. 이란 외무부도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며 며칠 내에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의 성격상 지루한 끌기 작전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며 증시에는 큰 호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협상이 깨지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일 쇼크급 경제 충격에 대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돈 냄새를 맡은 큰손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과 반등을 노리는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며 원유 선물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미 대선 이후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이 중동에서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그는 장기전 없이 이란을 무릎 꿇리고 경제적 이득까지 챙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보복의 소용돌이에 빠질까요? 여러분은 이번 미국과 이란의 갑작스러운 대화 모드가 진짜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폭풍전야의 일시적인 정적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자는 나라를 버리고 서민은 대통령을 고수하는 전무후무한 비극의 삼중주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상속세 무서워 진짜는 자산가가 세계 4위인데 집 사려던 가장은 대출이 막혀 거리에 나앉게 됐다며 법원으로 달려갔는데요. 이 아수라장 속에 정작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성벽 안에서 꿀을 빨고 있었다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627 대출 규제라는 날벼락을 맞은 한 신혼부부 가장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청약에 당첨돼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코앞에 뒀는데 갑자기 정부가 대출 한도를 6억으로 꽉 막아버린 겁니다. 잔금 3억 7천만 원을 못 구해서 당첨권은 날아가고 위약금까지 물게 생겼으니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실수요자는 배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입주할 곳도 없어진 이 가장은 주거권을 박탈당했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돈 냄새 맡은 규제가 서민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동안 시장은 이미 비정상적인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버티면 손해라며 매서운 경고장만 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열흘 동안 무려 9번이나 SNS에 부동산 경고글을 올리며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는 꿈도 꾸지 마라. 정부에 맞서면 개인도 손실을 본다며 아주 강도 높은 협박성 메시지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표 계산 안 하고 비난을 감수해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대통령의 입이 거칠어질수록 국민들의 시선은 청와대 안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집값 잡겠다는 서슬퍼런 호령이 무색하게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11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7채나 가진 주택 수집가 참모까지 있다는 소식에 민심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국민에게는 집 팔 기회 딱 한 번 준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정작 정책 설계자들은 집 갖고 있는 게 이득이란 걸 몸소 증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성벽 밖 서민들은 대출이 막혀 비명을 지르는데 성벽 안은 여전히 부동산 불패의 성지였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탈출, 이른바 엑시트 코리아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무려 2,400명으로 전년보다 2배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영국, 중국, 인도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데 그 주범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입니다. 최고 세율이 60%에 육박하는 상속세 공포에 기업가들은 경영권을 포기하거나 아예 자본을 들고 해외로 이민을 떠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초부유층만의 고민이었지만 이제는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상속세 납부 인원이 20년 사이 13배나 늘어났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부담이 커질수록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통계적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자본이 밖으로 새나가면 결국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건 환율과 자본 유출을 대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이중잣대입니다. 정부는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며 대책을 내놨었죠. 그런데 재산 공개 결과를 보니 정작 정책을 주무르는 장차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알짜배기 미국 주식을 한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테슬라와 애플을 들고 있고 주중대사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주 주식만 213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19명 중 15명이 서학개미였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는 국내 증시 사랑하자고 외치면서 뒤로 달러화 자산을 챙긴 기만극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자산시장은 세 가지 비극이 겹친 삼중주를 연주하고 있는 셈입니다. 상속세 피해서 떠나는 부자, 대출 막혀 소송 거는 서민, 그리고 그 위에서 다주택과 해외 주식을 꽉 쥐고 버티는 공직자들 말입니다. 정책의 신뢰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국민이 정부의 말을 믿고 자산을 맡길 수 있을까요? 집값 안정을 위해 비난을 감수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공금을 위한 입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고 현장에선 규제 때문에 계약금이 몰수되는 서민들의 눈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말로는 공정을 외치지만 행동은 각자 도생인 이 기묘한 현실이 바로 2026년의 모습입니다. 자본은 물과 같아서 규제가 강하고 수익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한국의 징벌적 과세와 예측 불가능한 규제가 계속되는 한 자산가들의 탈출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 붕괴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시장을 잡고 싶다면 경고문이 아니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남 아파트를 수십억 원씩이나 들고 있는 장관들이 모여서 내놓는 부동산 대책을 월세 전전하며 청약 하나만 바라본 서민들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의 참모진들의 태도가 계속되는 한 정부의 그 어떤 대책도 시장을 향한 협박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상속세 고지서를 보고 이민 가방을 싸고 있고 누군가는 대출 부적격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까지 세금과 규제의 덫에 걸려 허덕이는 사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엔진은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학개미를 죄인 취급하더니 고위직들은 엔비디아로 수익을 올리는 나라에서 누가 국장에 진심을 다해 투자하겠습니까? 투명하지 않은 정책과 내로남불식 처신이 반복되면서 자본시장의 선진국형 구조정책은 그저 머나먼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정치는 표를 계산하고 공직자는 자산을 계산하고 국민은 생존을 계산하는 시대입니다. 정부가 내뱉은 수많은 약속 중 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꾼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징별적 과세로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국민이 이 나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규제는 칼과 같아서 잘못 휘두르면 요리사가 아니라 구경하던 손님을 다치게 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혹시 서민의 목을 겨누고 있진 않은지 곰곰이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밖으로 새나가는 자본과 안에서 무너지는 희망, 이 두 마리 토끼를 놓친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값 잡겠다는 대통령의 호령과 집 안 파는 참모들의 침묵, 그리고 나라를 떠나는 자산가들, 이 비극적인 삼중주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정말 안전하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만찬장에서 나온 농담 한마디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향해 금리 안 내리면 소송하겠다는 뼈있는 말을 던졌거든요. 농담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공식 지명하며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던 파월 의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과연 이 지명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연준 장악의 신호탄일까요? 케빈 워시는 35세라는 역대 최연소 나이에 연준 이사가 되었던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입니다. 스탠퍼드와 하버드 로스쿨을 거친 엘리트 중의 엘리트죠. 그는 트럼프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그의 장인이 트럼프와 60년 지기이자 막강한 후원자인 에스티 로더 가문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게도 한국과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현재 쿠팡의 사회이사로 활동 중인데 연준 의장이 된다면 이 자리도 내려놓아야겠죠. 하지만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며 금리 인하를 반대하던 강경한 매파였는데 최근에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바꿨거든요. 이를 두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그를 향해 소신보다는 권력을 쫓는 정치적 동문이라며 아주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케빈 워시 뒤에 숨은 거물, 전설적인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에게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워시는 연준을 떠난 뒤 드러켄밀러의 파트너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하루에 12번이나 통화할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거의 부자 관계에 가깝다고 해요. 문제는 이미 임명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드러켄밀러의 제자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제 수장들이 모두 한 사람의 측근으로 채워지는 셈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드러켄밀러가 사실상의 그림자 연준 의장이 되어 미국 경제를 막후에서 조종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냅니다. 워시 앞에는 험난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의 요구대로 금리를 내리면서도 본인의 신념인 연준의 자산 규모 축소를 동시에 해내야 하거든요. 만약 경제지표가 금리 인하를 허락하지 않을 때 워시가 트럼프에 소송하겠다는 압박을 이겨내고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시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워시 지명 소식에 안전자산인 금값과 은값이 폭락했고 뉴욕 증시도 변동성이 극심해진 모습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신임 연준 의장 취임 후 6개월 동안 주가가 급락했던 사례가 많아 투자자들은 워시가 취임할 5월을 긴장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케빈 워시의 등장은 트럼프의 충성심 요구와 월가의 시장 논리가 결합된 거대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은 지켜질 수 있을까요? 5월, 새로운 연준의 시대가 열립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의 향방을 결정할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